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오늘 볼 챕터는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제 했던 말 중에 주요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옮겨본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일반적인 사람은, 또는 자신이 어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쇼펜하우어가 항상 보면은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그렇지만 항상 쇼펜하우어는 희망과 행복의 철학자라고 다른 분들과 정반대로 제가 해석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파트에서도 좀 느낌이 오는데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책이라든지 철학서를 읽을 때는 대부분 어떤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평소와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상태와 기존과 변함이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싶어서 뭔가를 읽고 막 뼈 때린 영상을 본다든지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나는 과거보다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뭔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싶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뭔가 딜레마를 조금 겪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 속했어요. 그렇지만 한 단계 뛰어넘고 싶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니들과 달라.'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나는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책,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특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을 볼 때, 또는 이런 사고를 할 때는 인식이 조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다는 소망과 현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대부분 책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현실적인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삶은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뭐 늙는 것은 덫이 없고, 그러면서 엄청 염세주의적이고 막 현실주의적인 생각들을 적는 것 같지만, 저는 근데 그런 식의 분석은 어떤 서양의 기본적인 철학인 구조주의를 아예 모르시는 게 아닌가, 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보는데, 서양의 사회과학 책들은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현실과 이상을 되게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책들처럼 항상 이상적인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두 개를 의도적으로 구별하거나 암묵적으로, 또는 어느 한 곳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상적인 세계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책 같은 것들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바라는 걸까요? 왜 쇼펜하우어가 예술 같은 거를 중시하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걸 중시를 하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이상적인 세상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뭔가 말을 하고 그럴 때 비꼬고 일부러 조금 돌려서 말하거나 비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좀 '고약한 사람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게 여기 이 파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에 반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다. 이건 최고의 미덕이 아니죠. 남의 말 그대로 따라오고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고 의존하는 거는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최고의 미덕이라는 건 비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뭐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때로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서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같이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없다라든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형태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느낀 게, 하나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구나. 우리 삶의 고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또 여기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쇼펜하우어 책 보고 다들 막 이렇게 뭔가 삶에서의 어떤 비관적인 태도만 증가하겠지만, 이 이후에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직시했을 때 그다음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있구나.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다음 주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표준 점수로 바꾸기 전의 점수랑 바꾼 후의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합격권에 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이거를 맞닥뜨릴 때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인생은 항상 이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막 장밋빛이고 희망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삶을 덜 살아보셨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인지 또는 객관적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들이신 것 같고, 사실 삶이라는 건 언제나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다음에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뭔가 현재를 넘어서고 레벨업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를 현미경을 우리가 봐 가지고 긍정의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 게 저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조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의 정신적 세계에서는 황제와 같이 조금 판단 한번 해 보라. 저는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기 계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영역에 속하시더라도 현재 내가 해야 될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특히나 요새는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귀차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명의 이기를 쓰는 것이라고 좋게 바꿔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AI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면 두렵다 이런 표어적인 말로 그다음에 또는 단체에 동참을 함으로써 어떤 위기를 회피하는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내 머리, 내 에너지, 내 힘을 가지고 결론을 낸 케이스들이 요즘 좀 굉장히 좀 적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내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 같은 걸 우리가 푸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수학 문제나 국어 문제를 안 풀어 보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적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인풋을 할 때 말고 문제를 진짜 풀어야 되는 상황 뭔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느낄 때 해답을 보고 싶은 그 유혹 내지는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들 얼마나 좀 잘 견뎌내셨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해야 될 일이라든지 공부의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을 한번 저 생각을 해 보셨을 때 그조차도 뭔가 이렇게 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굉장히 쉽게 뭔가에 의존하는 어떤 경향이나 습관들을 좀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현대를 살면서 'AI가 나를 잡아먹을 것인가.' 이런 그런 어떤 문제를 문제로 바꾸는 그런 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고요. 얼마만큼 나는 판단에 대해서 내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사실 AI라는 거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AI보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님 AI가 나타났으니까 암기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암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는 어렵겠지만은 AI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을 읽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암기랑 체화가 필요하겠죠. 공부의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봐야지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인류의 역사를 모르시거나 인류의 역사는 암기의 역사거든요. 내가 어떤 이게 산에 등산을 하다가 원시인이에요. 그러다 빨간 독버섯을 봐 가지고 독버섯인 걸 몰랐는데 먹으면 어떻게 죽겠죠. 저걸 먹고 죽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죽었다는 걸 암기하지 않으면 체화하지 않으면 나도 죽겠죠. 우리 인류의 생존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기억과 함께 발달해 왔고 뇌라는 것은 감정이 조금 많이 요즘에는 대두가 되고 있고 공감이라든지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기억입니다. 기억과 암기 없이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암기하는 공부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류의 역사나 생물학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조금 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뭔가 인내심과 끈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현실과 이상, 그 목표라는 걸 구별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진짜 이제 어떤 메시지 첫째 이제 그게 전제적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내가 판단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일의 판단의 결론의 이유를 내가 왜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납득이 될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부라는 경우는요. 그냥 답을 외워 가지고 사실 답이 왜 3 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번호만 외워 가지고 하는 경우들. 이걸 소위 기출 회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그 공시생 분들과 특히 경찰,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기출 회독법. 사실상 답의 번호를 외우는 식으로 자꾸 반복해 가시는 것은
예, 철학적인 의미로뿐만 아니라 공부적으로 놓고 봐도 완전히 잘못된 공부법이거든요. 항상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장 상사한테 뭐 어떤 뭔가를 보고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이럴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던데요.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스 AI를 쓰든 신문을 읽든 남한테 얘기를 듣든 뭐 배우든 뭐 체득을 했든 간에 내가 이걸 뭔가를 납득이 되게끔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그전에 적어도 내가 스스로 '아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항상 왜라는 습관을 조금 왜를 붙여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제가 전체적인 쇼펜하우어 얘기들을 드렸지만은 실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상하고 현실을 구별하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쪼끔 제외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이든 보고를 하는 것이든 '왜 그럴까?'라고 왜 스스로 3번 정도는 쪼끔 해 보고 넘어가실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 또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민법 입문이라는 책인데요. 민법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 이 6 장에 보면 공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공부 방법, 태도에 대해 적어 놨는데 막 구체적인 방법이 막 적혀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한 번 생각되어진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남김없이 그 의미를 끝까지 추급하는 것, 추격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고 실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책을 다 쓰셔 가지고 기존의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맹점이나 어떤 그 사고적인 논리적 오류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해 내셔서 대법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수준 높은 분의 제가 결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고의 방법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결과는 못 내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번 생각된 것을 '이거는 왜 그렇지?'라고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속으로 '퍽이나 그럴까.'라고 솔직히 저는 한번 생각, 이게 사실 저만의 비법인데 왜라는 건요. 약간은 좀 오피셜하게 좀 뭐랄까 세련되게 좀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도 지적하지만 어떤 사람의 권위, 그 권위라는 게 과거에는 퀄리티로서 승부가 좌우됐다면 요즘에는 퀀터티, 양으로서 좌우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 보면 뭐 박사라서 이분 말을 믿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독자가 많다든지 많이 알려졌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그 개인이 콘텐츠를 얼마나 양심 있게 만드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그게 퀄리티든 퀀터티는 어쨌든 권위에 되게 많이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퍽이나 그렇겠더라. 속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딱 한 번만. '과연 그럴까? 퍽이나 그렇겠다.' 생각을 해 보시면요. 아 정말 그렇네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존경할 수 있고 진짜 어떤 의미로는 좀 따를 수 있게 되면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럴싸한 뭔가 권위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살과 삶과 공부라는 건 떼어 놓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는 걸 무비판주고 수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노예로 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시려면 '정말 그럴까? 퍽이나 그렇겠다.' 이런 정도의 소리 내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이 돼 버려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굴로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시되 속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의 말을 곱씹는 습관을 여러분들 한번 들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제가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내용을 제 나름의 해석으로,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쇼펜하우어는 희망의 철학자다. 왜냐하면 어두운 게 더 강해질수록 하얀 건 더 빛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조적인 어떤 색상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검은색 바탕에다가 노란색으로 글씨 쓰면 우리가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눈에 딱 띄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꾸 이렇게 쇼펜하우어를 놓고 봤을 때 어두운 부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이 어둠을 통해 드러나는 밝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